전에도 AI는 있었거든요. 80점짜리라고 생각을 하죠. 90점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초고대 AI가 됐다는 거는 그 레벨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정도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세 가지가 중요했다고 해요. 그 세 박자를 나름 준비했던 주체들이 있었던 거죠. 다른 동네에서 준비하고 있다 갑자기 뭔가 딴 됐을 때 상상하니까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죠. 어벤져스 같죠?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천재를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카이스트 졸업하시고 MIT 석박사 하시고 한국에 오셔갖고 삼성 테크인을 다니시다가 네이버를 거쳐서 KT 최연소 임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AI2XL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중간에 써있는 AI2 이건 엑스라지는 뭐예요? 네. AI2XL인데 네. 2를 everything, AI를 everything에 적용하겠다. 그리고 랩은 연구소. 그래서 AI를 모든 것에 적용하겠다는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네. 뭐 또 중의적인 뜻이 엑셀이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엑셀 아시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사실 엄청 훌륭한 뜻입니다. 그 엑셀러레이트하다, 뭐 훌륭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엑셀런트에 네네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뭐 엑셀런트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도 있고, 엑셀알지 아주 크고 뭐 훌륭하게 만들겠다라는 이렇게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아, 엑스라지도 있어요? 네, 뭐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건 와 직접 만드신 이름인가? 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갖고 이게 뭔가 거대 모델 같은 거 다루셔서 엑스라지인가 이랬는데 네. 세 가지 의미가 있군요. 제가 오늘 모셔서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요새 초거대 AI가 진짜로 뜨거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오픈 AI에서 만든 GPT-3 때문에 네. 굉장히 세상이 떠들썩했다가 네. 한 2년 정도 그 떠들썩한 이 자리를 메타버스, NFT 이런 데다 내줬다가 요새 갑자기 람다 얘기 나오고 달리 얘기 나오면서 제 주위에서도 갑자기 막 물어봐요. 오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거기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초거대 AI잖아요. KT도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요. 네. 초거대 AI 만들죠. 초거대 AI가 뭔지 좀 여쭤봐도 돼요? 초거대 AI 아까 말씀해주신 뭐 GPT-2부터 3, 달리2 이렇게 계속 그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AI라는 건 모델이라고 저희가 쓰는데 이 모델이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 어떤 알고리즘을 이제 AI에서는 모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파라미터가 수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가 뭐 예전에는 몇십 개인 파라미터였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는 몇 천억 개, 심지어 어느 회사는 뭐 조 단위로 파라미터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 단위로 만들어졌을 때 AI 능력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초거대 AI는 지금도 훌륭한데 앞으로도 더 유용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아까 파라미터의 개념이 엄청 복잡한 개념이지만 정말 단순화해서 이해하실 때 뭔가를 보고 학습할 때 그다음에 그거를 판단할 때 엄청나게 많은 걸 고려해서 판단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수식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중학교 때 보면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이런 거 풀거든요. 그러면 수식 나오고 ax 플러스 by는 c 이런 수식들이 뭐 두세 개 있는 걸 우리가 풀잖아요. 근데 이런 수식이 진짜 뭐 몇 천억 개, 몇 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수학 문제구나. 그래서 사람이 안 풀고 이제 컴퓨터가 풀게 하는 거죠. 사진 하나가 들어갔을 때 이게 축구공이야 뭐 이게 나오는 데까지 사람은 그냥 보고 축구공이야 라고 하지만 초거대 AI는 진짜 수식을 많이 거쳐갖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머릿속에도 정말 많은 지금 컴퓨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네. 딱 지나갔더니 축구공 이렇게 나오는 건데 비슷하게 컴퓨터도 이제 인풋 아웃풋 할 때 이제 아 이거 축구공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거군요. 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MS를 비롯해서 뭐 구글, 그다음에 오픈 AI 진작 하고 있었고 예전에 계셨던 네이버도 하고 있었고 KT도 지금 하고요. 초거대 AI 다 개발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초거대 AI를 만드는 게? 사실 AI의 기원은 1950년대부터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미 거의 70년이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계속 점진적으로 AI를 개발이 됐지만 AI 성능에 대해서 이제 좀 사용할 수 있다 싶은 게 얼마 안 됐어요. 체감되시는 거는 한 10년 정도이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AI는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성능을 80점짜리라고 생각을 하죠. 100점 만점에. 80점짜리를 만들기도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보통 이제 회사나 이런 사업 쪽에서는 90은 꼭 맞춰줘야 되거든요. 90점은 사용자들이 쓸 때 그래도 100점 만점에 90점을 맞아야지 쓰지 이런 좀 스펙이 있었어요. 근데 90점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근데 예전 AI 같은 경우는
90점을 만들면은 요 상황에서 90점 만들고 저 상황에서 90점 만들고 그걸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해줬어야 돼요. 사람이 했나요? 그쵸, 사람이 그걸 파라미터도 만들고 모델도 막 그 구조화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AI가 만들어주는 그 수식들을 사람의 머리로 이렇게 수식화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람이 파라미터 수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넣으면 수식을 알아서 만들어주니까요. AI가 그래서 활발해졌는데 한 95 정도가 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95가 된 순간 좀 사람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뭐 음성도 그렇고 비전도 그렇고 뭔가 95% 정확하다 그러면은 요거는 좀 사람이랑 비슷하다. 그리고 99 사실 이런 숫자도 엄청 중요해요. 뭐 제조나 이런 정확도가 필요한 것은 99뿐만 아니라 99.999 이제 그 뒤에 9가 몇 개냐 이게 중요한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 자율주행 같은 거 할 때는 진짜 999가 엄청 가야 되는 거죠. 그쵸. 자율주행도 그래서 이제 멀티 센서 같은 걸 쓰니까 여기서 해서 뭐 로지컬리 판단이 되고 그 다음 해서 또 했을 때 이 센서가 둘이 같은 의견을 내면은 이제 뭐 멈춘다, 뭐 사람이다, 차량이다, 위험하다, 뭐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동차는 특히 생명이 관여가 되면은 99.99999고 한 케이스라도 놓친 게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초거대 AI가 됨으로 해서 예전에는 엔지니어가 많은 시간을 써서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엔지니어가 아무리 써도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라지 AI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간 거죠. 예전에는 초등생 정도의 AI한테 일을 시키면 하나 일 시킬 때마다 설명이 너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 하려면 이거 하고 A, B, C, D, E, 1, 2, 3, 4, 5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우리가 초거대 AI가 됐다는 거는 그 제너럴한 인텔리전스 레벨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정도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를 말해주면 열을 아는 그런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좀 대강 이렇게 좀 잘해봐.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야 이렇게 좀 말해줬더니 이제 딴 거 가져와서 혹시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일 좀 시킬만 하네? 이런 수준이 좀 초거대 AI가 되면서 이제 개발자들도 좀 놀라는 거죠. 뭐야 여기까지 되잖아 뭐 이런 상황이니까 초거대 AI가 사실 필수죠. 아니면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다 한 땀 한 땀 엔지니어 리서처들이 만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초거대 AI 말씀해 주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들었을 때 요새 달리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갑자기 가지는 이유를 보면은 아까 처음에 80점, 90점, 95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80점에서 95점이라고 하면 뭐 15점 차이인 거고 95점에서 99점이 4점 차이인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게 약간 그 임계점을 넘은 느낌이에요. 이제는 정말 내가 써도 되겠구나, 쓰는 게 편하구나 라는 게 지금 막 오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확실히 초거대 AI의 탓이라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솔직히 조금 더 일찍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뭐 삼성 쪽에서 테크윈에서 네. 로봇 쪽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물론 로봇에서 인터랙션도 중요하지만 전 영상 쪽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그 네이버 클로바로 가게 된 것도 네. 사람들이 그 스피치 인터랙션을 쓰는 걸 보고 가게 된 거였어요. 이제는 좀 알아듣네? 근데 그게 엄청 어려운 거였거든요. 네. 그 주소나 이름을 알아듣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끼리 전화 예약을 해도 어렵잖아요. 네, 제 이름이 홍재은이거든요. 저는 어디 어이예요, 아이예요. 맞아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써놓은 걸 보신 분들은 이구로 하시는 맞아요. 분들 많고 그래서 저 항상 음식점 예약할 때 제 이름으로 안 해요. 같이 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요. 그렇군요. 네. 저도 그래요. 제 이름 그럼 저 받침이 2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 오히려 미국 가면 제 이름 더 발음 잘해요. 왜냐면 한국에는 수미도 있고 뭐 수민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는 순민? 그럼 오케이, 수민? 오케이, 그럼 끝나요. 완전 편해요. 이렇게 글로벌한 이름이었다니. 근데 그거를 진짜 AI가 네. 한 번에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음악 할 때도 새로운 이제 아티스트나 이제 공명이 나왔을 때 요즘 네. 얼마나 어려워요. 맞아요. 영어로 나오고 막 숫자 들어가고 네. 막 브로큰이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거 많이 알아듣잖아요. 네, 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이미 넘었다는 거를 알고 네. 계셨다는 거군요. 근데 이제 서비스 단에서는 요새 좀 이제 진짜로 신기한 게 좀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확실히 창작을 했을 때 사람들이 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인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거 마이크다, 저 카메라다, 여기 벽이다, 커튼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 사실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말도 알아듣고 여기 뭐 T타임즈요? 그러면 T타임즈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감동이 덜한데 갑자기 AI가 막 그림 그린다고 하고 뭐 작곡한다고 하고 목소리 했는데 똑같네? 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네. 뭐 얼굴 했더니 네. 그 사람이랑 거의 똑같네? 이렇게 네. 했을 때 확실히 그런 창작물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건 정말 인텔리전트하다 라고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달리 1 나왔을 때도 신기했는데 달리 2 나오고 정말 이거는 확 와닿았던 거는 수정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 만들어주고 끝나면은 내가 글을 써서 사진을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거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수정을 해주면 디자이너의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실질적으로는 디자이너가 달리 같은 걸 써서 더 빨리 더 많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창작에 대한 뭔가 느낌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달리 2 그림들을 보면서 네. 너무 시니컬한 거예요. 그림 자체 톤이 약간 차갑다고 해야 되나 냉소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림들이 막 보면서 막 그림 봤기 때문에 막 되게 기분 좋아졌다, 막 리프레시 됐다, 막 감동과 평안함을 줬다라기보다는 네. 뭔가 사남이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맞네요. 그거 보면서 AI는 이 세상이 조금 차갑다고 느끼나 보다라고 데이터 셋들이 좀 차가웠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좀 긍정의 메시지나 이런 호감을 주는 메시지의 감동이나 이제 매력을 느끼기는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스산한 이미지는 막 벽에 걸어놓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맞아요. 보면은 조금 맞아요. 등골이 오싹하기도 하고 네. 좀 기분이 찜찜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약간 현대 미술 같은 거 좀 많이 배워야겠네요. 저는 오히려 저거 모르겠네요. 인상파들이 조금 따뜻한 그림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달리2는 엄청 차가운지 모르겠어요. 초거대 AI 자체는 저희가 처음 들어본 거는 GPT 3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도 그때부터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느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필요성은 다 같이 느끼셨던 건가요? GPT-3가 그 바로 전해가 GPT-2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뭐 충분히 있었고 나름 랄지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larger해지는 속도 자체가 이렇게 빨리 라지해질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고 사실 그런 걸 시도했던 대기업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한 대기업이 과감하게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뭐 몇십억을 들여서 투자해서 학습을 시킬 줄이야. 그랬는데 했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AI 기업들도 당위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감히 그렇게 투자하자고 말을 못했던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과제비 하면은 10몇 억, 20억 그렇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 하나 학습을 하는데 몇십억 좀 몇백억. 써도 될까요? 우리 한 1,000억짜리 인프라스트럭처 해도 될까요? 하면 뭐 1,000억? 약간 그렇잖아요. 공 혹시 잘못 붙인 거 아니야? 공 하나? 공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공 3개잖아. 1,000억이면은 예전에는 뭐 GPU 투자했는데 뭐 10억, 100억 하면서도 약간 손 떨리면서 네. 100억짜리 좀 이렇게 네. 했으니까 왜냐면 GPU가 보통 단위가 1.5억 정도였거든요. 1억, 2억, 뭐 1, 2억이었으니까 뭐 몇십 대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오더가 달라진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과감하게 저기 보십시오. 우리도 한 1,000억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모든 기업이 할 수는 없죠. 컴퓨팅 파워라고 하죠. 그 성능이 올라간 것과도 또 연관이 있나요? 이 초거대 AI를 할 수 있는 이유가? GPU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GPU가 사실은 원래는 게임용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많은 컴퓨터들이나 이런 PC들에 주로 그래픽 카드를 꽂는다고 하죠. 그래서 오락을 돌리던 그래픽에 되게 특화된 하드웨어였는데 딥러닝이 아까 수식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 병렬 처리가 꽤 많아진 거예요. 근데 CPU는 조금 시리얼한 일에 특화되어 있다면 GPU는 이런 병렬 처리에 특화되어 있는 아키텍처거든요. 그러니까 또 GPU를 쓰니까 괜찮네 해서 뭐 특히 엔비디아가 많이 추진을 해서 이제 딥러닝에 아예 특화된 머신들을 출시를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거를 기반으로 이미 있던 데이터의 모델도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딥러닝이 모델뿐만 아니라 그 하드웨어의 그런 아키텍처적인 설계 그리고 거기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많은 레이어들, 깊은 레이어를 처리한다던가 뭐 심지어 요즘에는 데이터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메모리도 중요하고 한 번 옮길 때마다 휘청휘청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채워지고 있는데 기술 하나하나가 고급 기술이고 어려운 기술이긴 하죠. 다행히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초거대 AI 자체가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이 기술적으로 엄청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또 엔비디아의 GPU와 빅데이터 시대를 한번 거치면서 데이터가 엄청 또 많다는 것도 느끼고 데이터 중요성도 느끼고 그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가능했겠네요. 초거대 AI가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중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이 중요했고, 빅데이터가 뭐였고, 이제 컴퓨팅 파워가 생겼어요. 알고리즘적으로도 그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 컨셉은 뭐 1970년, 80년대 이미 있었던 컨셉이에요. 근데 뭐 그거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컨셉을 배워요. 그럼 막 이렇게 선을 연결해요. 그럼 보통 이제 두세 개 그리다가 교과서 끝나거든요. 한 페이지에 세 개 그리고 이게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뭐 점점점 이렇게 됐는데 그 네트워크를 그 당시에는 풀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별로 없었죠.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그렇게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데이터가 많아져야 된다는 건데 그 당시는 그렇게 데이터를 모을 수도 없고 모아야 된다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데이터 드리븐이란 개념은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어요. 근데 데이터 드리븐에 대해서 사이언티스트나 리서처들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자신이 이해할 수 있게 문제 푸는 걸 더 선호해요. 블랙박스로 데이터를 넣어서 나오는 거는 딱히 그 개운하지가 않은 그런 게 있는 내가 거예요. 뭔가 풀었다는 느낌이 안 드는군요. 그렇죠. 내가 수학을 잘해서 내가 푼 게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이 2000년대에도 있었지만 되게 소수의 사람들만 했었어요. 파이어니어들이죠. 그리고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모으던 챌린지가 이미지넷 대표적인 이미지넷 챌린지가 있을 때 그게 또 가능해졌던 거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디지털화된 데이터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사진을 필름으로 그냥 각자 서랍 속에 넣어놨었잖아요. 앨범 예, 속에 예. 껴놨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핸드폰, 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이미지로 이제 주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게 구글 엔진에 엄청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검색이 가능해진 거죠. 이제 영상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 데이터를 다 모으던 또 팀이 있었어요. 뭐 스탠포드나 이런 데서는 왜 저렇게 저걸 모으나. 그게 네. 쉽게 모아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모으고 났더니 그때 모을 때만 해도 그런 딥러닝 알고리즘이나 컴퓨팅 파워가 받쳐주지 않았죠. 근데 누군가는 뒤에서 그걸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뭐 캐나다에서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알고리즘을 열심히 이제 수학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게 모아졌을 때 또 GPU가 레디가 된 거죠. 이 세 가지가 이제 한 박자가 된 게 2010년, 2011년, 2012년 딱 됐을 때 그때가 이제 뭐 알파고도 가능해지고 뭐 구글 브레인에서도 고양이도 인식하고 가능했던 것이 그 세 박자를 나름 준비했던 주체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 상상하면서 듣다 보니까 다른 동네에서 준비하고 있다 갑자기 뭔가 딴 됐을 때 상상하니까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그쵸? 영화 같아요. 되게. 네, 어벤져스 같죠? 네. 누가 될지 몰랐는데 서로 지구의 하고 있었어. 위기야! 그랬더니 저기서 막 날라와가지고 네. AI 무서운 건 좀 알았는데 이게 되게 좀 소름 돋을 정도로 굉장히 감동스러운 순간이네요. 네, 되게 그 오히려 일반인 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네. 훨씬 일찍 되게 놀라운 그 전율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중간에 잠깐 지나가듯 말씀해주신 그 이미지넷이라는 게 굉장히 이미지들이 많아갖고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모아진 그런 네, 곳이죠. 맞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페이페이 리 교수님? 그게 아까 말씀하신 모으고 있었던 네. 스탠포드가 그 네. 이미지넷이 된 거군요. 맞아요. 걔로 거의 학습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더 많은 것 데이터셋들이 있지만 그걸로 다 커버는 안 돼요. 제가 보다 보니까 요새 자기네 좋은 거 성능 발표할 때 벤치마킹 셋할 네, 때 그거 할 때 이미지넷에서는 몇 프로, 그렇죠. 이미지넷 외에서 몇 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미지넷은 여전히 엄청 중요한 데이터셋이긴 해요. 근데 이미지넷만 풀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디오도 풀어야 되는데 거기 비디오는 없잖아요. 사용자들이 올린 데이터셋이 꽤 많은 가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아무렇게 찍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를 정확한 어떤 프레임을 잡고 컴포지션을 잡고 찍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로봇이 돌아다녀요. 로봇이 돌아다닐 때는 인간의 눈높이랑 다른 눈높이에서 다녀요. 1m 정도에서 다니는 거예요. 그럼 1m 아이가 바라본 세상 같은 거죠. 그러면 뭐 사람들이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엉덩이가 보인다든지 허벅지가 그러네요. 보인다든지 우리는 지금 테이블 위를 보고 있는데 로봇들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뷰 포인트가 달라졌을 때 완전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 데이터셋이 없다.
그럼 그 데이터셋이 필요한 거죠. 아, 또 신기한 걸 오늘 알았습니다.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날아다닐 때 완전 다르게 보여요. 우리는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 팔, 다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드론은 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게 사람인지 알려면은 그렇게 촬영된 데이터셋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구글 어스 막 이런. 구글 얼스에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또 그 사이즈도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선명하게 찍혔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하긴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거의 착륙할 때쯤 밑에만 바라봐도 평소에 한 번도 못 본 그쵸, 느낌을 또 그쵸. 이렇게 봤잖아요. 레고 세상 보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뭐 우주에서 지구 보면 동그랗잖아요. 그죠? 네. 창백한 푸른 점 뭐 네, 이런. 뭐 네.